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이틀째였거든요. 5층 최 씨 어른이 이틀째 복도에 안 보인 게 네 자리를 겨우 누르고 문을 여니까 훅 하고 뭐가 끼쳤습니다. 사람 사는 집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그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지였습니다. 화장실 문 옆 거울에 신문지가 네 귀퉁이 테이프로 발라져 있었어요. 테이프가 누렇게 말라붙은 걸 보니 하루 이틀 붙인 게 아니더군요. 저는 올해 75 오수님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외곽 임대아파트 3동 9층에서 22회째 살고 있고요. 연간 보낸 지는 12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살다 혼자 가더라도 이 세 가지만은 하지 마시라고요. 앞에 두 가지는 남의 집 문을 열어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는 제 집 화장실에서 배웠어요. 그 얘기는 아직도 입에 올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지금 누가 온다고 하면 반가운 게 아니라 겁부터 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경비 아저씨를 불렀고 구급차가 왔고 경찰이 왔습니다. 최 씨 어른은 안방 요 위에 모로 누워 계셨어요. 나중에 들으니 이틀 전 새벽쯤이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습니다. 소리를 아주 크게 해놓고 사는 양반이었는데 그날도 아침 프로그램 재방송이 혼자 떠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복도는 문이 16개인데 무슨 일 나면 10개는 열립니다. 다들 슬리퍼 바람으로 나와서 목만 빼고 서 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따님이 왔습니다. 일산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신발을 벗다 말고 저를 붙잡습디다.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 이상하시면 왜 진작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망이라기보다는 그게 뭐랄까요?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마침 옆에 있는 저를 붙잡은 것 같았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양반이 자식들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제 입이 참 미웠습니다. 사실이긴 한데 사실이라고 다 할 말은 아니잖아요. 따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버지 신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신발이 딱 2켤레 있었어요. 검정 구두 1켤레, 운동화 1켤레,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이웃들끼리 말이 갈렸습니다. 11층 아주머니는 그러니까 남의 집 번호를 왜 받아놔? 이런 일 생기면 다 수님이 탓이 되는 거야. 그러고요. 7층 할아버지는 그거라도 없었으면 저 양반 며칠을 더 저러고 있었겠나. 그러고요. 저는 둘 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남의 집 현관 번호를 갖고 있느냐? 5년 전 4층 할머니 때문입니다. 그 양반이 이틀을 안 보이길래 관리실을 졸라서 문을 땄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져 계셨어요. 살았습니다. 다행히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경로당에서 누가 그럽디다. 수님이 자네가 우리 번호 좀 갖고 있게. 자네가 제일 부지런하니까. 그렇게 하나둘 늘어난 겁니다. 제 자개장 둘째 칸에 다 쓴 약봉지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쪽지가 7장 들었어요. 고무줄로 2번 감아놨고요. 쪽지마다 이름하고 호수하고 번호, 네 자리가 적혀 있습니다. 글씨는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양반은 볼펜으로 꾹꾹 눌렀었고 어떤 양반은 손이 떨려서 숫자가 다 기울었습니다. 제가 그 봉투를 1년에 2번 꺼내서 번호가 바뀌었나 확인하고 도로 넣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어요. 최 씨 어른 쪽지는 반년 전에 받았습니다. 경로당 앞 벤치에서요. 그 양반이 담배를 끊었다면서도 늘 주머니에 라이터를 넣고 다녔는데 그날도 그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더니 쪽지 한 장하고 봉투 하나를 같이 내밀더군요. 쪽지에는 호수하고 번호 네 자리가 적혀 있었고 봉투는 풀로 꼭 봉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틀 안 보이면 이거 좀 뜯어보소. 그러기에 제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됐고 그냥 갖고 있어 하고는 일어나가 버립디다. 무뚝뚝한 양반이었어요. 82인데 허리가 꼿꼿하고 40년을 시내버스 몰다가 정년하신 분입니다. 그 봉투를 따님 앞에서 뜯었습니다. 봉투가 제법 두툼하더군요. 5만원짜리가 100장 500만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 달력 뒷장을 잘라서 쓴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은 안방 장롱 위 칸 이불 및 과자 상자. 도장하고 신분증은 그 통장 옆. 보험은 없음. 아들 전화번호. 그리고 마지막 줄. 이 돈으로 장래에 보태고 남으면 아들 주시오. 그런데 맨 밑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거울에 붙인 신문지는 떼지 말고 그냥 두시오. 따님이 그걸 읽고 저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요. 제가 알 리가 있습니까?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죠. 그 신문지가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조문객이 12명 왔어요. 그중에 8이 우리 아파트 노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봉투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5만 원을 넣을까 10만 원을 넣을까. 기초연금 34만 원 남짓 받는 살림에 10만 원은 큽니다.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어른 방문을 제 손으로 열었잖아요. 결국 10만 원을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나이에 이런 계산을 하고 앉았나 싶고요. 아드님은 창원에서 왔는데 국밥을 앞에 놓고 안 먹고 그럽디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다니. 자식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49제 지나고 6월에 유품 정리를 했습니다. 아들딸이 사람을 부르려다가 그래도 아버지 물건인데 싶어 직접 하겠다고 해서 저도 거들었지요. 안방 치우고 부엌 치우고 마지막에 작은 방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려요. 안에서 뭐가 받치고 있는 겁니다. 아드님이 어깨로 밀어서 겨우 반쯤 열었는데 상자였습니다. 택배 상자. 세어보니 23개였습니다. 23개. 하나도 안 뜯었어요. 홍삼, 안마기, 겨울 내복, 무슨 즙 같은 거. 어떤 건 상자가 눅눅해져서 밑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상자마다 매직으로 글씨가 있었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아버지 이거 꼭 챙겨 드세요. 아버지 무릎에 좋대요. 따님이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 앞에 슬리퍼가 한 켤레 놓여 있었어요. 안방에도 슬리퍼가 있었는데 여기 또 한 켤레가 있는 겁니다. 방향이 방 안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돌아섰다는 얘기지요.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날 저는 속으로 자식들 욕을 했습니다. 물건만 붙이면 다냐고. 저것 살 돈으로 차비를 해서 오면 될걸.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는 그로부터 10달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이야기 순서가 좀 뒤집히더라도 저는 이것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남의 자식들 욕을 실컷 해놓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올해 4월이었습니다. 최 씨 어른 따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가신 지 1년 되어 간다고 아파트를 정리했는데 드릴 게 있다고요. 저는 오랜만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장에서 남색 재킷을 꺼내는데 어깨에 먼지가 앉아있더군요. 단지 앞 커피집에서 만났습니다. 따님이 종이 가방을 하나 내밀고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남은 돈이라면서 봉투를 주려는 걸 제가 안 받았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따님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럽디다. 아주머니, 제가 그때 못할 소리를 했어요. 왜 진작 연락 안 하셨냐고. 그러더니 이러는 겁니다. 저희가요, 매달 갔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따님이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가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일산에서 차로 1시간 반. 그런데 벨을 누르면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는 나는데 문을 안 열더랍니다. 어쩌다 열면 딱 손 하나 들어갈 만큼만 열고 오늘은 집이 어수선해서 그러니 다음에 와라. 응? 다음에. 그러고는 닫았대요. 문틈으로 손만 내밀어서 흔들고요. 딸은 그 손만 보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몇 번은 복도 계단에 앉아서 한참 있다가 갔다고 하더군요. 택배는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하셨어요 하더군요. 놓고 내려가서 차에서 올려다보면 한참 있다가 문이 열린답니다. 그럼 들여놓기만 하시고 다시 닫으셨다고요. 저는 물컵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23개 상자 앞에서 자식들 욕을 하던 제 입이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 방문 앞 슬리퍼는 아버지가 자식 물건을 들여다보던 자리였던 겁니다. 뜯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그날 따님이 보여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휴대전화를 제 쪽으로 돌립디다. 집을 내놓으려고 도배를 했는데
그때 거울에 붙은 신문지를 뗐다고요. 사진 속 거울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유성펜으로 삐뚤빼뚤하게 큼직하게 최광석, 자기 이름 석자였습니다. 그 옆에 조그맣게 한 줄이 더 있었어요. 밥 먹었나? 그 양반이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자기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최광석, 밥 먹었나? 아침마다요. 그러다 어느 날 신문지를 발랐고요. 왜 떼지 말라고 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한테 보이기 창피했던 거예요. 80 넘은 사내가 거울에다 제 이름을 써놓고 산다는 걸요. 저는 그 사진에서 눈을 못 뗐습니다. 따님은 제가 어른 생각이 나서 그러는 줄 알았을 겁니다.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집 화장실 거울에도 수건이 한 장 걸려 있었거든요. 2달이 됐는지 석 달이 됐는지 저도 모르는 수건이요. 그러니 이제 그 10달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최 씨의 어른 유품을 정리하고 나서 그 커피집에 앉기까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유품 정리를 하고 나서 저는 경로당에서 사람을 붙잡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나중엔 또 시작이네 그럴 정도로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방문 앞 슬리퍼가 자꾸 눈에 밟혀서 그랬어요. 문을 닫아 걸지 마라. 한 달에 한 번은 누구든 집안에 들여라. 종이 한 장에 통장하고 도장 있는 자리를 적어놔라.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 소리를 했습니다. 반응이 갈립디다. 어떤 분은 고맙다고 손을 잡고 어떤 분은 얼굴이 굳어서 남의 집 사정을 자네가 어떻게 아나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그럴만하지요. 나이 먹고 남한테 살림 지적받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으니까요. 그 중에 12층 박기분이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인데 입이 아주 험한 사람이에요. 시장에서 30년 좌판을 했으니 목소리도 크고요. 그 사람이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이럽디다. 수님이 댁이나 잘하슈. 제가 뭐라고요? 했더니 아래 위로 훑어보고 한마디 더 합디다. 그 난방 지난주에도 입었더구먼. 경로당에 사람이 10명쯤 있었는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라서 이 사람아 똑같은 게 2벌이야 그랬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벌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이불 속에서 그 말만 곱씹었습니다. 남의 집 걱정해 주다가 이런 소리를 듣나 싶고 그놈의 정이 뭔지 참말로. 그 일이 있고 나서 2 사람이 쪽지를 도로 가져갔습니다. 한 분은 우리 아들이 알면 난리 난다고 그랬고 한 분은 그냥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드리는데 손이 다 떨립디다. 7장이 5장이 됐습니다. 7월에 무릎에 연골 주사를 맞았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다녔지요. 3번 맞는 건데 2번 맞고 말았습니다. 계단이 무서워지더군요. 우리 아파트에 승강기가 있긴 한데 사람 많은 시간에는 잘 안 타집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요. 9월에는 노인 일자리가 끝났습니다. 단지 화단 돌보는 일이었는데 순번이 돌아서 다른 분한테 넘어갔어요. 한 달에 29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 없어진 것도 아깝지만 아침에 조끼를 입고 나갈 데가 없어진 게 더 컸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일은 넘으면 다 그렇지요. 예전엔 눈 뜨면 갈 데가 있었어요. 12월에 딸 미경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부산에 사는데 사위가 쓸개 수술을 하게 됐다고요. 설에 못 올라온다고 미안하다고 우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오지 마라. 차 막히는데 뭐하러 오냐. 엄마는 경로당 가면 사람 천지다. 경로당은 설 연휴에 문을 닫습니다. 제가 그걸 알면서 그랬어요. 설날 아침에 가족 카톡방에 손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세배하는 사진이요. 제가 손이 느려서 답을 20번쯤 지웠다 썼다 하다가 우리 강아지 많이 컸네 하고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답이 없었어요. 저녁에 미경이가 엄마 밥 드셨어요? 하고 하나 올렸고요. 저는 그 하루에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텔레비전만 크게 틀어놨어요. 그 무렵부터입니다. 국을 한 가지만 끓여서 냄비째 놓고 먹었어요. 그러다 냄비째도 안 놓고 싱크대에 서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꺼내면 씻어야 하잖아요. 옷은 사흘, 나흘씩 그대로 입었습니다. 어차피 나갈 데가 없으니까요. 목이 늘어난 티가 편하더군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화장실 거울에 수건을 걸어놨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수건거리가 좁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최 씨 어른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고 4월에 그 커피집에서 따님을 만난 겁니다. 집에 와서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화장실 불을 켰습니다.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걷었습니다. 거울 속에 웬 노인이 하나 서 있더군요. 머리가 한쪽으로 눌려 있고 목이 늘어난 티를 입고 입가에 뭐가 묻어 있고요.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남의 집 현관 번호를 7개나 받아놓고 다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 다음 이틀 저는 문을 안 열었습니다. 무슨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일어날 기운이 없었어요.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문고리에 걸어둔 게 2개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화도 2통 안 받았고요. 이불 속에서 천장만 봤습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하면서요. 사흘째 아침에 우리 집 현관 도어록 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기분이었습니다. 손에 검정 봉지를 들고 신발을 벗더니 성큼성큼 들어옵디다. 제가 이불을 끌어당기면서 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럽디다. 3년 전 김장할 때 댁이 알려준 거 내가 수첩에 안 지우고 뒀지. 박기분이가 집안을 쓱 훑었습니다. 싱크대에 그릇 쌓인 거, 개지 않은 이불, 사흘 입은 티.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러더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못 일어나고 앉아만 있었어요.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뭘 하나 했더니 거울에 걸린 수건을 걷어내더군요. 걷어서 세탁기에 넣고 새 수건을 꺼내서 수건거리에 딱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수님이 하고 부르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럽디다. 혼자 죽는 게 뭐가 부끄러워. 혼자 사는 걸 부끄러워하다가 죽는 게 부끄러운 거지. 제가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더 보챘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딱 댁 얘기요. 그러고는 검정봉지에서 두부하고 콩나물을 꺼내놓더니 자기 얘기를 합디다. 영감 보내고 3년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밥상을 안 차리고 서서 먹고 거울을 안 보고 사람이 오면 문 앞에서 돌려보내고요. 어느 날 시장 옛 동료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줬대요. 그 사람이 문 앞에 국수 한 봉지를 놓고 갔는데 그걸 사흘 뒤에 들여놨다고 합니다. 내가 그 꼴로 3년을 살아봤으니까 작년에 댁 난방 보고 알았지 하더군요. 근데 댁이 워낙 잘난 척을 해대서 곱게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울음이라기보다 그냥 숨이 새는 소리였어요. 그 사람은 등을 안 두드려줬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립디다. 콩나물 다듬는 소리가 한참 났어요. 자,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보셨으니 길게 안 하겠습니다. 첫째, 내 꼴 보이기 싫다고 문을 닫아 걸지 마십시오. 최 씨, 어른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나중에 되짚어봤어요. 재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경로당, 사람이 반찬 좀 갖다 주려고 가면 문을 반만 열고 오늘은 집이 좀 어수선해서 다음에 옵시다 하고 닫았대요. 처음엔 1-2번이었는데 나중엔 매번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예 안 열었고요. 자식한테도 똑같이 그랬던 겁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문 앞에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청소를 안 하게 돼요.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청소를 안 하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면 더 못 부릅니다. 그 다음엔 밥을 안 차려요. 그러면 몸이 상하고 몸이 상하면 더 감추게 되고요. 이게 6달이면 됩니다. 6달. 제가 남의 집 문을 여러 번 열어봐서 합니다. 그 집들이 다 이 순서였어요. 저도 그 순서로 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누구든 우리 집 안에 들이는 날을 정하십시오. 친구를 사귀라는 게 아닙니다.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라도 좋고 가스 검치 모는 분이라도 좋고 반찬 한 통 갖다 주는 앞집이라도 좋아요. 남이 우리 집안을 볼 일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안 놔버립니다. 말이 안 나오면 이 한마디만 하세요. 집이 좀 그런데 문간에서 커피나 한잔 하고 가. 안에 들어와서 앉으라고 안 해도 됩니다. 문간까지만 드리면 됩니다. 문간까지 드리는 사람은 부엌도 치웁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둘째, 내 살림 지도를 나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십시오. 최씨 어른이 그 종이 한 장을 안 남겼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들이 아버지 집을 다 뒤져야 합니다. 장롱을 엎고 이불을 털고요. 저는 그 광경을 다른 집에서 봤습니다. 사람 마지막이 그것만큼 초라해지는 게 없어요.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달력 뒷장 찢어서 세 줄만 쓰세요. 통장 있는 자리, 도장하고 신분증 있는 자리, 내가 이틀 안 보이면 연락할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 세 줄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하고 나눠 가지십시오. 자세한 요령은 이따가 끝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이게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입니다. 거울을 가리지 마십시오. 수건이든 신문지든 달력이든 거울 앞에 뭘 걸어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나갈 데가 없어도 밖에 나갈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게 답니다. 우습지요. 그런데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남이 도와줄 수 있어요. 문을 안 열면 옆집이 압니다. 종이 한 장 안 써놓으면 자식이 잔소리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도 못 봐요. 우리 집 화장실은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문 닫아 걸고 종이도 안 쓰고 사는 사람은 남이 발견이라도 하는데 거울을 가린 사람은 살아있는데도 이미 없어진 사람이 됩니다. 이제 와서 보니 세 가지가 다 같은 얘기였습니다. 문을 닫아 거는 것도, 종이 한 장 안 남기는 것도, 거울을 가리는 것도 전부 내 꼴을 보이기 싫어서 하는 짓이에요. 최 씨 어른이 자식을 안 사랑해서 문을 안 연 게 아닙니다. 그 양반은 딸한테 어수선한 집을 보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1년에 12번 오는 딸을 문 앞에서 돌려보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 제 꼴을 남한테 들키는 게 부끄러웠던 겁니다. 외로운 건 견뎌집니다. 견뎌져요. 그런데 부끄러운 건 못 견디겠더군요. 그래서 문을 닫고, 그래서 거울을 덮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무서운 건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부끄럽다고 내 진짜 꼴을 아무한테도 안 보이는 거, 그게 무서운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들 하잖아요. 요새는 이름도 못 남기고 호수만 남깁디다. 5층 남자, 7층 할머니, 그렇게 해요. 최 씨 어른은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에다 이름을 써놓고 아침마다 자기를 불렀던 거죠. 박기분이가 콩나물국을 끓여놓고 간 그날 저녁에 저는 서랍에서 유성펜을 찾았습니다. 손주가 두고 간 매직이 있더군요. 돋보기를 쓰고 거울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오순임 세자 쓰는데 한참 걸렸어요. 16세 구로공단에 미싱보조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시다라고 했지요. 낮에 일하고 밤에 야학을 넉 달 다녔어요. 넉 달 다니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제 이름 석자였습니다. 선생님이 공책에 크게 써주고 10번 따라 쓰라고 했지요. 그때 그 공책 냄새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60년 만에 다시 써본 겁니다. 이튿날 저는 쪽지를 한 장 썼습니다. 남의 것 말고 제 것이요. 이름, 호수, 번호, 네 자리. 그걸 들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박기분이가 문을 열더니 왜? 그러길래 쪽지를 내밀었어요. 자네가 좀 갖고 있게. 그 사람이 쪽지를 받아서 자기 파스통 밑에 넣더군요. 진작 좀 그러지. 그러고는 문을 닫으려다가 다시 열고 그럽디다. 저녁에 두부 사올 테니 김치 꺼내놔. 제가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기분아, 고맙다. 그 사람은 됐어 하고 문을 닫았어요. 지금 제 자개장 서랍 봉투에는 쪽지가 9장 있습니다. 5장에서 9장이 됐어요. 제 얘기가 경로당에 돌고 나서 하나둘 더 맡기더군요. 그중 하나는 제 것이고 그건 박기분이도 한 장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서로 집에 들어가 봅니다. 반찬 갖다 준다는 핑계로요. 그 사람이 우리 집 화장실을 꼭 한번 들여다보고 갑니다. 저도 그 집 화장실을 봅니다. 말은 안 해요. 최 씨 어른 따님은 그 거울을 안 지우고 그대로 두고 집을 내놨답니다. 부동산에서 지우라고 했는데 그냥 뒀대요. 아버지 이름인데요. 그러더군요.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거 저는 이제 안 무섭습니다.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다만 저는 마지막까지 제 이름으로 있다가 가고 싶을 뿐입니다. 9층 여자 말고 몇 호 할머니 말고요. 아까 미뤄둔 얘기를 여기서 마저 하겠습니다. 그 종이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적지 마십시오. 위치만 적으세요.
금액을 적는 순간 그 종이가 유언장처럼 돼버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힘을 뺏겨요. 우리가 남길 건 액수가 아니라 찾는 방법입니다. 그 종이는 서랍에 넣지 마시고 냉장고문에 자석으로 붙여두십시오. 남 눈에 띄는 게 창피하시면 접어서 반찬통 밑에 붙여두시고 그 자리를 믿을 만한 사람 하나한테만 알려두세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십시오. 혼자 사는 어르신 댁에 기계를 달아주는 게 있다고 제가 거기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라고 하더군요. 넘어지거나 하면 저절로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저는 돈 안 들었어요. 그걸 일은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화장실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서보세요. 수건이나 달력이나 신문지가 걸려 있으면 그것부터 걷으십시오. 그리고 서랍에서 유성펜 하나 찾아서 거울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쓰십시오. 남이 뭐라고 하면 이름표라고 하세요. 그리고 혼자 계신 부모님 댁에 가시거든 냉장고 열어보지 마시고 화장실 거울부터 보십시오. 거기 뭐가 걸려 있으면 그날부터 6달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삽니다. 다만 제 얼굴을 안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혼자가 아니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댁 화장실 거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가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훤합니까?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우리 집 거울은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다면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형님, 동생한테 이 이야기 하나 보내주십시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고 알림도 켜두시고요. 다들 밥 잘 챙겨 드십시오.